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복파를 하고 제가 또 몰랐던 우리 현대사의 뒷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그 책에 대한 사인을 받았는데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미 대통령을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불 10년, 화무 11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권력은 사실 유한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어떤 중심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20년이 넘는 정치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발언이 야당이 됐을 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발언인가, 아니면은 또 그때는 바뀔 것인가. 모두가 여당이 되신 분들은 여당으로 계속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야당일 때는 야당의 관점에서만 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40년이 넘게 각 권력의 부침을 지켜보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종인 조항이라 말할 정도로 만들어내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인프라 고속 전차를 비롯한 이동통신이나 200만호 건설을 비롯해서 많은 인프라가 진행됐는데, 그런 배후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유도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서 많은 식견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느 후보가 되느냐도 뭐 중요하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로서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전직 대통령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우리 역사가 계속 심판의 악순환, 자기가 되면 잘할 것 같지만 결국 맡겨놓으면 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력이다, 이런 점을 위원장께서 강조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잘 읽고 주변 동료들도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나 또 그분과 함께 나라를 끌고자 하는 정당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꼭 한번 읽고 돌이켜볼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고 또 선거에 맞이하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을 책을 출간을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사준당에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수시로 좋은 청구의 말씀을 듣고 또 권한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의논을 하였습니다만, 한결같이 대한민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느끼시고, 오늘 이 책도 아마 그와 같은 뜻을 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제목 자체에서 왜 대통령이 실패하는가, 사실은 이것은 뼈아픈,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뼈아픈 숙제다. 저는 늘 그런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으로 나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도 귀할까, 오히려 존경받지 않는 분이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희망은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12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따라야 할 사표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이런 문화를 이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부터 직접 어릴 시절부터 겪었고 뵙에서 보아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동안 한결같이 때로는 정부에 참여하고 때로는 지원을 하시면서 직접 경험해 오신 어쩌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으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소중한 경험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오랫동안 독일에서 공부하시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선진 정치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식견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으로 뿌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독일의 그런 모델 사례를 가지고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계신 좋은 책이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잘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저희 제1야당 국민의당과 이후에 국민의당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국민의당은 국민의 힘, 요즘 헷갈려. 사실 그 총선 참패 이후에 미래를 꿈꾸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당이었는데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비로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 변모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압승은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의 정말 꿰뚫는 해안과 통찰력과 리더십 덕분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명받아서 수행을 했고 정말 전례 없는 그 보람 있는 결과를 만끽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셨던 김종인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를 꿰뚫는 해안과 통찰력 그런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정파를 초월해서 어려울 때마다 구원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위로를 헤매는 정치의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으로 이어진 우리 전례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더 정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맞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도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님이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든든한 에너지와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강건하시고 늘 하시는 일마다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과 가르침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신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 선거가 그랬습니다만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모조리 최악 중에 최악인 있으니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극악이 아니라 최악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한간에 쓸쓸한 조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이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공공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 구조 자체가 약탈적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당을 주저앉혀야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협조하는 것보다는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게임의 룰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렵게 정치한 권력을 야당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인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측근이나 지지자들이 결코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권력을 자신들의 전리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독점하려고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 바로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뒤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후보가 어떤 전문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배우자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런 일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선되는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권력 구조를 누리다가 측근들이 똑같이 부패와 전횡을 일삼고 그러다 똑같이 실패하고 파산할 것입니다. 권력 구조 개편의 희망은 다시 5년, 10년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와야 이런 탐욕스러운 정치 구조를 바꿀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2, 3년은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거기에 향후 20년, 30년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잡을 수 있고, 잘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껏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위기의 사태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지금 여당이 다시 집권하든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 권력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 구조는 지속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성장의 동력도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TV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는 연금개혁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한심한 수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합의부터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와 국가의 약속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인구가 든든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면 사실 연금 문제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일이 아닙니다. 2016년에 제가 민주당 대표를 할 적에 국민연금을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선 공약으로 연금 기금 가운데 매년 10조 원씩 빼내어 공공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공동투자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5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1.5 수준까지 끌어올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6년 전 정도 지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이제 0.8%대로 떨어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 감소 속도도 가장 가파른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은 국민연금이 어디 김종인 주머니 돈이나 하면서 비난했지만 지금 고작 연금개혁 같은 것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으니 경제 성장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출간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해고력에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랬고 새누리당 비대위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이런 문제는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는 자기 임기 중에 성과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만 그럴싸하게 연금개혁 같은 것이나 내세우면서 개혁자 행세를 합니다. 국가를 다시 디자인할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부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반적 국가 혁신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에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민주적 리더십과 포용력,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같이 탐욕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후보일 때는 하나같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겠다. 총리와 장관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겠다. 측근의 부패와 전횡을 바로잡겠다 약속했지만 하나같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에 권력에만 눈이 멀어 어떻게든 당선될 생각만 급급했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런 약속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가족과 이념 집단이 전횡을 일삼을 것이고 누구는 일부 측근이 문고리 소통령 행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후보들 다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다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 시대의 정치권 진출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권력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의회의 합의와 토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독단주의,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제가 보고 겪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모쪼록 우리나라 정치 권력의 구조를 바꾸고 정치를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일을 갖고 있는 열정을 다 쏟으려고 합니다. 미래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4주 정도 남았습니다. 4주 후에 누가 당선증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탐욕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